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분 좋은 귀갓길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자 나라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집권 당시 한국에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또 주한미군을 언급한 속내가 뭔지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져 참사 원인 규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윗선의 외압을 해병대 수사단장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 밑으로 떨어졌지만 사과는 80.8%, 배는 102.9%가 오르는 등 과일값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1월 이후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정부 목표인 2,000명보다 적은 1,469명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모집 계획을 내지 않은 차의과대학 의전원까지 포함하면 최종 규모는 1,5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어린이날 황금 연휴가 시작하는 이번 주말까지 기온이 크게 오른 뒤에 어린이날 당일에는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사이 날씨가 급변할 수 있어 건강관리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사흘 연휴를 앞두고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 오는 어린이날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고돼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지장이 우려됩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어린이날 황금 연휴. 제주도에는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초속 20m가 넘는 돌풍과 함께 쏟아진 집중호우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고 나들이는 어린이날 행사까지 모두 취소되거나 변경됐습니다. 올해 어린이날도 궂은 날씨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날인 일요일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오후 늦게나 밤부터 전국에 봄비치고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부터는 저기압 중심이 지나는 경기 북부와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 제주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압 중심 부근인 경기 북부 지역에 강한 강수, 그리고 건조역이 파고들면서 강한 바람이 지형 효과를 받는 남해안,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 또 강한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수량이 일시적으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면서 내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어린이날에도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내륙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연휴 뒤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강 계곡에서는 야영객 고립사고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황금 연휴 기간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 뒤 비구름이 유입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마치 여름철 같은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야외 활동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완구와 생활용품, 또 자전거에 리콜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200여 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뒤 8개 제품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완구 2개 제품과 아동용 모자, 신발 등에서 납과 폼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2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또 주행 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 스케이트와 자전거도 수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알리와 테모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주 알리와 테모에서 파는 어린이 완구와 학용품 9종을 검사한 결과 활동보드 제품 일부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58배나 초과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고 한 세트는 붕소가 기준치의 39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3%로 깜짝 성장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오늘 발표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석 달 만에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인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80%, 배는 100% 넘게 올라서 과일값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습니다. 1월 2.8%에서 2월과 3월 3.1%로 2달 연속 3%대를 기록하다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는 3.5%로 3%대를 유지했습니다. 축산물과 수산물이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은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가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사과 80.8%, 배는 102.9%가 뛰었고 토마토는 39%가 오르는 등 신선 과실은 3월에 이어 40% 안팎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배는 1년 만에 2배 이상 오르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낮은 할당 관세가 적용된 망고는 24.6%, 정부 비축 물량이 방출된 고등어는 7.9% 하락했습니다. 사과와 배는 정부의 납품 단가 지원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핵과일이 나오기 전까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 리스크 속에 석유류 가격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0.05%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갈 걸로 봤는데 최근 실제적으로는 이제 유가가 오히려 안정화되는 측면이 강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 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농산물 할인 지원으로 가격 안정을 지속하고 석유류 가격 편승 인상 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해 물가 조기 안착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맥도날드는 오늘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품목은 전체 제품의 22%에 해당하는 16개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격 인상입니다. 햄버거와 치즈버거 등은 100원씩 올랐고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 인상됐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라면과 김밥이 인기를 끌면서 수출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편의점 한쪽에 라면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매장을 찾는 손님의 90%는 외국인입니다. I like it because it's really spicy and I like really spicy food. And it's hard to find things that are spicy enough for my taste at home. I like most Shinramyeon and Jjajangmyeon a lot. In the US it's like pretty common to find it in stores and everything, no matter where you look. K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우리 농식품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라면이나 냉동김밥, 김치 등의 수출액은 3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수치로 1월부터 4월까지 수출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품목별로는 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8,800만 달러로 42% 늘었고 라면은 3억 7,900만 달러로 34% 증가했습니다. 신선식품 가운데 김치 수출액은 6.8% 늘어난 5,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는 특히 유럽으로의 수출액이 2억 3,080만 달러로 33% 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We started with K-dramas and we saw that they eat it a lot and it looked very yummy. I like tteokbokki. I like japchae. 드라마와 K-팝 등 한류 열풍을 지렛대 삼아 한식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라면에 대한 EU의 식품 규제 조치가 완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직수법에 대해서도 한류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가 세계인의 식탁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오늘 새벽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 통화당국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전 인하를 단행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선제적 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물가 불안입니다. 연준이 중요시하는 PCE, 즉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 3월 2.8% 상승하면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나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 통화당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매우 고민스럽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1분기 GDP, 국내 총생산이 1.3% 증가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심각합니다. 지금 수출 때문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지금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전까지는 뭐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부실이 나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1분기에 내수가 반짝 0.7% 성장했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를 고려할 때 미래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급증하는 기업 대출은 언제든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통화 당국이 미 연준과 보조를 꼭 맞출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중앙은행도 주요국 중에 최초로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여전히 6월 달에 물가가 유럽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을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화당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느냐의 관건 역시 물가입니다. 3% 넘게 오르던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안착만 해준다면 오는 10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 파괴, 입법 폭주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이 8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주문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결국 수용한 겁니다.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정된 특검법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초선 김웅 의원만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특검법은 지난해 여름 수해 현장에서 숨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군의 외압 의혹을 특별검사의 전담 수사로 밝히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10월 야권 공조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숙려기간 6개월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최 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국회의장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협치의 희망을 깨고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며 남은 21대 국회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까지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지만 이태원 특별법 합의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냉각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걸 두고 대통령실은 유감이라며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앞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유감 입장을 밝혔죠?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시간 전쯤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는데요.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국민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브리핑 내용 잠시 보시죠.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법 강행 처리가 왜 문제인지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지만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란 겁니다.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며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검법 처리 당일에 이처럼 강도 높은 대통령실의 반발이 나온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앞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대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대표는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본회의 하루 전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적했던 특조위의 일부 직권 조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넣지 않기로 하는 대신 야당 주장대로 특조위 활동 기한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선 겁니다. 또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고
위원 8명은 여야 각 4명씩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협상에 물꼬를 튼 건 지난달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었습니다.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참사 1년 반 만에 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 방청석에선 유족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져 참사 원인 규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아픔들을 다시 한 곳으로 모아서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사례입니다. 여야 극적 합의로 빈손 5월 국회란 오명은 피하게 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은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임대인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 구상 방식의 피해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안건 심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안건을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은 이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2,000명보다는 적은 1,469명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모집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차의과대학 의전원까지 포함하면 최종 규모는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대학들이 제출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모두 1,469명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대학원인 차의전원을 제외한 39개 학교가 모집 인원을 제출했습니다. 사립대학 대부분이 정부 방침대로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 등 5곳만 10명에서 20명 정도 증원 규모를 줄였습니다. 국립대 가운데 증원 대상이 아니었던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교는 증원분의 60에서 85% 정도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차의전원이 증원분 그대로 신입생을 뽑을 경우 내년 의대 신입생은 최대 1,509명 늘어나게 됩니다. 애초 정부 계획보다 500명 정도 적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2026년도 신입생 모집 때 2,000명 증원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상한다면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 학년도 이후에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대 증원의 마지막 변수는 법원 결정입니다. 만약 의대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학들은 다시 지난해 정원인 3,058명을 기준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예정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따지겠다며 정부도 합리적인 증원 근거를 서둘러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대해 정원 확대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던 의대생 측은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원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의대 시설 조사 결과 등 서울고법이 재판에서 요구한 자료를 서둘러 제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사들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면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와 협의 중인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절차를 잠시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을 정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3건 분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 맞서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울대의대와 병원비대위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의사수 추계 연구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받은 뒤 심포지엄과 연구에 나서 적정 의사수를 찾고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가 더 과학적이냐를 둘러싼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의정 갈등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는 2026년 대학 입시는 수시 80%, 정시 20%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시 가운데 85.9%를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92.2%를 수능 위주로 뽑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정부가 앞으로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과도한 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면 응대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공무원 이름과 사진 등 신상 정보도 비공개하도록 권고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휴일 전날 심야에 포털 긴급 보수 공사를 하는데 민원인이 길이 막힌다며 폭언을 퍼붓고 온라인에 이름과 연락처까지 공개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런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신상 공개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의 이름을 가리고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도 없앴는데 이런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계속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자기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특정해서 계속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가 집중되는 전화 민원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경고 뒤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했고 온라인 민원이나 정보 공개 청구를 악용해 업무 폭탄을 던질 경우엔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일시 제한합니다. 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불법 행위는 기관장이 의무 고발하게 하고 전담팀이 법적 대응을 도맡아 개별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추진합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 병가와 심리 지원도 강화하고 민원 담당자는 승진 가점도 주기로 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방해 없이 국민께서 질 좋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상호 존중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민원 전담 대응팀을 꾸릴 인력과 예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1%씩 공무원 인력을 5년간 5% 감축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존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재배치하기가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봐요. 또 기관장이 민원인을 고발하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없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퇴근 시간 답답하게 막혀있던 명동, 강남 일대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합니다. 골자는 회차 경로를 조정하고 운행 차로를 가로변으로 분산하는 건데 퇴근 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올 초 이른바 퇴근길 대란이 빚어졌던 서울 명동 일대. 이후 일부 노선을 분산해 혼잡이 이전보다는 완화됐지만 상습 정체는 여전합니다. 명동 일대를 지나는 광역버스만 29대. 관계당국이 노선 운행 경로를 변경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부하가 걸려있는 남대문 세무서 정류장 버스 노선을 분산합니다. 오는 16일부터 11개를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하는 명동 성당 정류장으로 돌립니다. 다음 달 29일부터는 2개 노선의 회차 경로를 남산 1호 터널에서 남산 하단의 소월길로 바꿉니다. 이로 인해 명동에서 판교로 퇴근하는 길이 12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광역버스 30%가 집중되는 강남 일대 문제는 강남대로 하행선에 버스들이 몰려 버스 전용 차료가 오히려 더 꽉 막히는 겁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이 구간을 다니는 5개 노선을 오후 시간대에만 역방향, 상행으로 운행하도록 분산합니다.
또 15개 노선을 일부 구간에서 중앙버스 차로가 아닌 가로변 차로로 다니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퇴근 시간대 명동과 강남 혼잡 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 통행량이 4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혼잡 시간대 명동과 강남의 혼잡 정류장 버스 통행량은 각각 26%, 27% 저감되고 시간은 각각 8분, 12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국은 노선 분산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하면 추가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영훈 제주시사가 비계 삼겹살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물 유통업체와 식당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만 사업체 운영 관련 문제 등은 행정이 지나치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음식 문화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 식당에서 비계가 대부분인 고기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해당 식당 업주가 사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카카오가 음원 유통 시장에서 43%,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43.6%의 점유율을 부유하게 된다며 강화된 지위를 바탕으로 주요 인기 음원을 자사 플랫폼 멜론에만 독점 공급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늦게 공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멜론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플랫폼의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기구를 설립해서 일단 3년간 멜론의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미니진 대표가 하이브의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는데 민 대표는 불합리한 간섭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어도어 미니진 대표가 올해 초 하이브의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속 계약 해지는 이사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표이사 단독으로 이를 결정하게 해달란 겁니다. 당시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노예 계약 논란이 불거진 주주간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던 때인데 하이브는 무리한 요구로 판단해 거절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뉴진스의 계약을 해지해 어도어를 사실상 빈 껍데기로 만든 뒤 독립하거나 계약 해지 권한을 지렛대 삼아 하이브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 대표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하이브의 권한을 요청한 건 맞지만 경영권 탈취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민 대표 측은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 레이블 운영을 위한 조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 측이 앞서 불거졌던 논란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하며 진실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풋옵션 행사 시 30배 배수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주장을 해 주주 간 계약 재협상이 무산됐다는 입장인데 민 대표 측은 추후 제작할 보이그룹의 가치까지 포함해 계산한 거라며 협상의 우선순위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도어 부대표와 함께 수개월간 경영권 탈취를 논의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속된 갈등 상황에서 나온 상상일 뿐이라며 오히려 하이브가 민 대표 공격을 위해 부대표를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이브 박지원 최고 경영자는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멀티레이블 시스템 보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최근 법원 경매 시장에서 역대 최고 감정가를 기록했던 서울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이 올해 전국 매매 실거래가 최고 가격도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11일 나인원 한남 244제곱미터 한 채가 120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같은 면적이 역대 최고가인 감정가 108억 5천만 원으로 법원 경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등 주택 수백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에 1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우자 경매 중에 초단기 월세를 놓기도 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주택 전세 계약 서류들인데 모두 한 회사가 거래한 양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전세 사기단 A씨 일당이 거래한 서류들로 수도권 일대에서 별다른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주택 40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년 넘게 이어졌는데 주택을 산 가격보다 더 비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세입자 75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보증금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돈을 챙겼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 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 공실 상태로 경매가 진행 중인 집에 초단기 월세를 놓은 겁니다. 사실상 공사의 소유가 됐지만 아직 명의는 그대로라는 점을 악용한 건데 이렇게 챙긴 돈도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허구에 가압류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싸게 초단기 월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업자 등도 입건하는 등 모두 11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 등 주범 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사장을 맡은 A씨 등 6명은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치까지 만든 점 등을 고려해 범죄 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주택과 부당이득 110여억 원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기 시흥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는 교각 사이를 잇는 콘크리트 구조물 이른바 거더가 부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 감식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영아의 골수를 채취하다가 숨지게 한 의사들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주사바늘을 깊이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생후 6개월 아이가 발열 증세를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가 모두 줄어드는 범혈구 감소증이 발견됐고 의료진은 골수를 채취해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3년차 전공의 A씨 등이 주사바늘을 꽂으려 했지만 아이가 울고 보채면서 잇따라 실패했고 진정제까지 투여한 뒤에 겨우 골수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아이는 검사 시작 3시간여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최대 1cm까지만 들어갔어야 하는 주사바늘이 2에서 3cm 정도 더 들어가면서 주변 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저혈량 쇼크가 일어나는데도 A씨와 담당 주치의 B씨는 사전에 수혈 준비도 하지 않아 조치가 늦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적인 사인을 호흡 정지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외인사로 적었어야 하는 사망진단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9년여 만에 대법원은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 역시 유죄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부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당시 상태 악화 원인을 진정제 투여 때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골수 채취 과정에서 직접 주사바늘을 찌른 다른 전공의는 따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밀실에서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업주와 이용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건물 2층에 홀덤펍을 차린 뒤에 실제 도박장은 3층에 열어서 1년 넘게 경찰의 눈을 피했지만 끈질긴 잠복 수사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천막 뒤 숨겨진 좁은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이닥칩니다. 방에 놓인 도박용 테이블 위에는 트럼프 카드와 칩들이 쌓여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여에 걸쳐 판당 최대 수백만 원이 오가는 도박이 벌어졌는데 확인된 판돈만 27억 원이 넘습니다. 운영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돈은 3억여 원에 이르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건물 2층에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홀덤펍을 차려놓고 실제로는 위층에 숨어 불법 도박을 벌였습니다. 3층 상가 구석 밀실에 도박장을 차린 뒤 그 앞은 탁구장인 것처럼 꾸몄고 CCTV로 주변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도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후 경찰이 끈질긴 잠복 수사 중 사람들이 2층이 아니라 3층을 방문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도박장 업주인 4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4명과 도박 참가자 6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2,800만 원 정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제가 압수했으며 운영자 한 명이 외제차를 소유해서 현금으로 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저희가 기소적 몰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도박에 참여한 혐의가 포착된 12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데 이들 중에는 전문직 종사자나 공무원도 포함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중국에서 탈북민 대규모 강제 북송이 재개됐다고 국내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탈북민 단체 결해얼 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중국 지린성 백산 구류소에 있던 탈북민 200명 정도가 지난달에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을 국내에 있는 탈북민 가족과 현지 소식통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중재로 건네받은 이스라엘과의 휴전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레바논 TV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문서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적이 라파 작전을 감행한다면 협상은 중단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요충지인 오데사가 이번 주에만 3번째 러시아의 공습을 당했습니다. 오는 9일 러시아의 전승절을 앞두고 공세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가 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편 관련 시설이 폭격을 당하면서 직원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은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3번째.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해리포터 성으로 불리는 곳을 공격했고 1일에는 비인도적 무기인 집속탄까지 사용해 사망자가 여러 명 나왔습니다. 오데사가 중요한 수출 항이긴 하지만 이처럼 잦은 공격은 러시아 총공세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여러 마을을 점령하는 등 신속하게 진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무기가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전까지가 기회라고 보고 공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БК, звісно, нехватка. Якщо порівнюват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що ми могли пуляти по сотні в день, то зараз це просто 30 – це розкош.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넘기겠다는 전략인데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릴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Також максимально активно працюємо для того, щоб на саміті було якнайбільше лідерів та країн. І це принципово. Світ може зупинити будь-якого агресора. 러시아는 특히 오는 7일 푸틴의 대통령 취임식과 9일 전승절을 앞두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의 전략적 요충지인 차시우 야르에 최대 2만 5천 명의 군을 투입해 전승절 전까지 점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 나라여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인 김진아 한국외대 LB 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대선 캠페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 전략과 조금 연계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내세우는 게 미국 우선주의, 마가이잖아요. 그래서 동맹 관계도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히 봅니다.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우방에 대한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었고, 그래서 공정한 그런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해외에서 지출되는 것을 미국이 조금 줄이면서 그만큼 부족분을 동맹이 좀 많이 증액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보다는 국가 이익을 내가 더 잘 챙겨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내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필이면은 또 이제 생각해 볼 게 좀 강력한 리더십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법정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면서 이미지가 좀 나약한 이미지, 좀 약한 작은 이미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반겨가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터프한 그런 이미지를 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도록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방위비를 증액시키지 않는 국가들에게 상당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안보는 너네가 지켜라라는 얘기를 했듯이 한국도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은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고요. 그래서 좀 강한 이미지를 필요로 한다는 분석도 해주셨는데 현직일 때 지난 2019년도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한 5배수 정도 증액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시점을 딱 보면은 사실 2017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에 전략 상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 그 5배수에 포함되었었던 것이 전략 자산 전개 비용들, 정찰 자산 전개 비용들, 그리고 주한미군 순환 이동을 할 때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할 때 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5배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건 너무 과도한 증액이어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증액을 하자.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 10% 정도 증액을 시키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협상이 끝내지 않고 표류가 됐습니다. 예.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2021년 3월에 결국엔 타결이 됐었던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게 당시 2019년, 20년에 주한미군에도 한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정이 없으니까 돈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 무급휴가 이 기간에 대신 또 이제 임금을 지불하는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공백이 앞으로 되더라도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들을 만들고 또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된다라면은 우리도 또 뭔가 가져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출을 할 때 좀 더 투명성 있게 지출을 하도록 우리가 좀 그런 조항들도 많이 넣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말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28,500명인데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주한미군 숫자가 상당히 변동이 있어 왔기 때문에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냉전기 때는 4만 명 정도였죠. 그리고 그것이 냉전 이후에는 3만 7천, 3만 6천 이렇게 또 줄다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군 기지를 또 이전을 하고 또 이라크 전이 있으면서 또 많이 빠져나가서 2만 8천 명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변동을 좀 기억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예.
이런 왜 숫자 변동이 있느냐? 결국에는 미국은 해외 주둔시키는 인력들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것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소요가 이제 다른 곳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빨리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한국도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이 미군 숫자를 그러면 움직인다, 좀 이제 변화를 준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변화시키는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적어도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역에 정말 이 정도의 숫자가 필요한가라는 필요성, 그리고 다른 지역에 새로운 소요는 없는가. 그리고 이 지역에 훈련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할 때 여건이 상당히 좋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환영받는 그런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예, 우리 외교부는 미 의회가 초당적인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미군 감축에 대한 여론, 미국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청문회에 있었을 때는 사령관께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원 청문회에서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테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는 뭘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협이 여러 차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빨리 빼고 빨리 또 옮기고 이러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빨리 뺄 수 없도록 제동장치를 법적으로 걸어놓는지 안 놓는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국방수법법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이전에 트럼프 정부 시절에 차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문구를 넣어놨었느냐면요. 이 감축이 미국의 국가에게 부합하는지를 국방장관이 의회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맹국의 안보를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도 밝혀줘야 되고요. 그리고 감축과 관련해서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를 했는지도 밝혀줘야 됩니다.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모두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쉽게 변화를 생각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네, 아까 2017년에 전략자산 전개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이 되면서 좀 전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걸로 좀 방위비 증액을 하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미 동맹이 확장 억제가 항상 중요했거든요. 그 공약은 지금까지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가 빈번하게 보고 있는 게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많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돈 문제를 미국 정부가 별로 이제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히 일본이나 아니면 괌 지역에 많은 전력들이 훈련을 한다고 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참에 한국도 들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번해지는 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시 리더십이 교체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방위비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면요. 소파 제5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 나머지 경비들은 미측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틀만 봤을 때 전략자산이 이동하면서 쓰는 그런 비용들은 소파 5조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SME를 새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도 근거가 되는 법이랑 또 다른 얘기가 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떠한 합의가 또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방위 그 태세들을 계속 구분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특히 방위비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미국이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는 달리 배려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좀 배려를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전을 할 때, 그러니까 주일비군이 왔다가 갈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것이 훈련을 할 때의 기자재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금씩 뭔가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회담 분위기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인데 지금 미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미국 분위기 제가 그냥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이다 확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근소한 차이를 앞서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합주예요. 경합주에서 누가 표를 끌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펜실베니아나 미시건 그리고 위스콘신 전통적인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외로 선전을 했었던 조지아나 아리조나 이런 곳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우세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화당이 이길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실제로 이번 선거는 굉장히 흥미가 없는 선거예요. 한쪽은 좀 나이가 들었다, 한쪽은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표심이 어디로 갈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양자 대결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우세하지만 이것을 다자로 그러니까 5인 대선으로 다시 이제 틀을 바꿔봤을 때는 특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이제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최근에 MBC 조사에 의하자면 한 13% 정도 가지고 가는데 누구 표를 끌어가느냐?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표를 훨씬 더 많이 끌어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3 지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선전가요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뮤직비디오에서 아주 고가의 일본산 악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소니 핸드폰하고 아주 고가의 신디사이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치품 아니냐, 고가 제품이 왜 북한으로 들어갔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치품 금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른 제재에 비해서. 그래서 사치품의 정의가 일단 다르고요. 뭐가 사치품인가 이것이 굉장히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사치품 리스트도 계속 업데이트를 그래서 시켜왔어요. 처음에는 보석류 고가 차량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고가 시계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는 뭐 본차이나 식기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추가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차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악기라든지 뭐 헤드폰 같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고가의 외제 차량도 계속 들여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제재가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체제 유지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체제 유지 수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사치품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측근들을 잘 관리를 하려면 측근들이 내가 그래도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해야지 충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단으로서는 사치품 이제 공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회 루트를 상당히 이제 가변적으로 많이 뚫어왔다라고 보는데요. 제재 위반 사례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위장 회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 회사가 아닌 것처럼 해서 들여오거나 아니면 허위 배송을 해서 최종 사용자가 북한이 아닌 것처럼 속이거나 또는 대사관 직원들을 활용해서 또 작은 물품들은 외교 횡령 같은데 넣어가지고 그냥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통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왔는데 뭐 벤츠 같이 고가 차량 굉장히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운송 수단을 여러 번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항구에서 중국으로 이제 다롄으로 컨테이너를 이제 이동을 시켜요. 그럼 거기서 마치 중국이 최종 사용자인 것처럼 한동안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일본 오사카로 갑니다. 오사카에서 또 한동안 있다가 그다음에 한국의 부산항으로 가요. 부산항에서 토국 깃발을 단 어떤 선박으로 그다음에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간단 말이죠.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그래서 아마 이 밀수품의 어떠한 이제 허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어제부로 공식 해산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유엔 50개 회원국이 새로운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속도 제한 표지판은 있는데
이 단속 카메라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반 행위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대안은 뭔가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리에서 다시 제재 결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 안보리의 특성 자체가 평화와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안보리로 가져가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은 대안으로 어디로 가져가느냐? 총회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감시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하면 돼요. 대신에 안보리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안보리는 어떠한 보고를 받고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결의문을 만들 수 있지만 총회는 공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연락 창구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두 번째 옵션은 굉장히 좋은데 대신에 이 유엔이 상당히 늦게 움직여요. 그러면 정규 예산에 태우기까지 한 2, 3년이 걸려요. 그럼 자금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다자 협의체를 유엔 밖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SI와 같이 북한의 이제 여러 가지 불법 선박 운항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PSI를 미국이 예전에 만든 것처럼 또 하나의 다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국가들끼리 협력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좀 편파적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계속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도움 말씀에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봄 햇살이 내리쬐며 날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4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퇴근길인 지금은 21도 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자정 무렵에는 16도로 날이 선선해지니까요. 얇은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날은 더 더워집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의 낮 기온이 내일은 28도, 모레는 29도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어린이날인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진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야외에서는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한낮에는 실내나 그늘에 머무르는 게 좋겠습니다. 또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도움이 되겠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해병대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 법안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 168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반발해 퇴장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처음인 만큼 엄중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정 실장은 야당이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이 같은 강행 처리는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이용해 설치한 기구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도 언급했습니다. 회담 첫 성과로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며 국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했다는 겁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다시 한번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통령실이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나쁘다고 하는 최악의 정치라며 반드시 끝장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고 있자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병도 의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뿐인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특검을 추진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겨야 하는 공수처는 두 번째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특검이 추진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최상병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수사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특검 통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힌 공수처는 일단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를 축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 혐의자 수 왜 줄였을까요? 재검토 과정에서 장관이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을까요?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법적 책임을 적시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다시 넘기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사건 재검토 경위를 캐물으면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 주말쯤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특검으로 모두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는 특검법이 실제로 발효되기 전까지는 예정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 같은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앞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대로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명 가운데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심의 안건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최종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다음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268표 중 가 176표, 부 90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구제 한도를 지금의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 국토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심사가 이뤄졌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되자 야당은 지난 2월 국토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했습니다. 직회부 요구 2달여 만에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라며 입법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으로 확정되고 또 법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과 재정적 문제를 들며 특별법 부작용의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될 법이지. 여야는 다음 본회의 개최와 안건을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나갈 전망이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을 좁히긴 쉽지 않아 최종 처리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기 시흥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는 교각 사이를 잇는 콘크리트 구조물, 이른바 거더가 부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 감식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2번부터 9번 거더는 애초 정상적으로 교각 위에 올라갔지만 마지막으로 1번 거더를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졌고 그 충격으로 나머지도 무너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식반은 1번 거더의 중간 부분이 부러졌다며 그 원인에 대해 집중 감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전화에 시달리던 시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또 주민센터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등 악성 민원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피해를 줄이겠다며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 모의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주민센터에 들어선 민원인. 아씨, 혼인신고로 왔어. 담당 공무원이 구청 업무라 주민센터에선 처리가 어렵다고 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지금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니야? 어?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담당 공무원은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알린 뒤 보디캠으로 체증합니다. 야, 니네 구청장 어디 살아? 남청동 살아? 시흥동 살아? 선생님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가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해달라는 반복 요청에도 폭언과 난동이 계속되자 비상벨을 눌러 신고합니다. 민원인분이 저희 직원분 폭행하려고 하고 폭언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출동해 주실 수 있나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민원인은 연행됐습니다. 폭언은 기본, 음료를 뿌리기까지 정말 있을 법한 생생한 모습이지만 다행히 실제 상황을 가장한 모의 훈련입니다. 무차별적인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자 이렇게 대처 훈련까지 마련해 대응에 나선 겁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직원 민원인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장애인분이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저희 직원을 폭행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은 해마다 4에서 5만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숨진 채 발견된 김포시청 공무원은 악성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온라인에 신상까지 공개됐던 거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악성 민원 대책을 촉구하는 공무원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선 악성 민원인의 경우 공무원 접촉 자체를 제한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벌과 함께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앞으로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기관별로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이 설치되고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인은 기관이 원칙적으로 의무 고발하게 됩니다. 또 공무원의 담당 업무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전화 민원 시 폭언하거나 반복, 장시간 전화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또 온라인으로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넣는 경우 해당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일시 제한하고 과다한 정보 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사실이 적발되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한참을 도주하다가 차를 버리고 주행랑 쳤는데요. 법인 차량은 운전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하게 순찰차가 출발하고 검은색 승용차를 추적합니다. 빠르게 도주하던 승용차. 급기야 인도 위로까지 올라타 질주하다 갑자기 멈춰섭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버려두고 그대로 뛰어서 달아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7일 밤 10시쯤. 운전자 60대 남성 A씨는 경찰 음주 측정에서 감지기가 작동하자 경기 의정부시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5km가량 운전대를 잡고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점점 갈수록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감지를 한 다음에도 경찰군이 막아섰는데도 도주를 좀 하시더라고요. 1인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5년 동안 이미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법인 차량은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점을 노리고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명의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을 PDA로 조회를 하는데 법인 명의로 되니까 이게 무면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무면 운전을 계속 해오다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면서 차량도 압수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대리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 1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아파트 경비원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70대 경비원 A씨와 차주 B씨, 법률 대리인은 오늘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차량 내부 장치들의 결함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앞뒤로 돌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적으로 계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운전자들이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경찰은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관련 공익 광고를 제작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함께 여행 간 동창생을 폭행해서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형량이 적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 위력에 옆에 있던 여성까지 쓰러집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상대를 향해 위협적으로 욕설도 합니다. 이 짧은 영상이 촬영된 건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박업소. 가해자 20살 원모 씨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앞두고 있는데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인정하세요? 폭행당한 여성은 원 씨의 중학교 동창생인 여지연 씨. 목을 심하게 다쳐 치료받았지만 끝내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지연 씨 부모님은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고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분개했습니다. 지연 씨 사연을 알게 된 여론의 공분이 커지자 구형량은 징역 8년으로 올랐고 가해자 원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고 부모도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이를 해서라도 의료비나 간병비를 보탰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가 특별 가중인자를 반영해 양형 규정을 초월한 형량을 정했지만 방청석에서 지켜본 가족들은 징역 6년으로 모자란다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부만 믿어왔는데 오늘 사람을 다 죽여놓고 이제 6년을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좀 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서 그냥 곁에 오래오래 그 상태라도 좋으니까 그냥 곁에 오래오래 있었어. YTN 김윤상입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선박을 상대로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경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선박 업무가 지연되는 점을 노린 건데요. 조직원들은 마약 거래에도 손을 댄 걸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선박 위로 한 무리의 남성들이 오갑니다. 이들이 노린 건 다른 배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선. 판매하고 남은 기름을 빼돌리는 거 아니냐며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입니다. 해상유를 판매하는 피해자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또 그 신고하는 업체를 또 집중적으로 또 보복을 하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신고를 못하는 거죠. 부산항에서 활동하는 50대 A씨 일당 등 2개 폭력 조직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상유 판매업자와 선주들을 협박해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해경에 해상유 불법 판매로 신고하는 경우 해경의 장시간 조사로 급유선이 출항 불가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조직원 가운데 일부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유통에도 손을 댄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갈 혐의 등으로 21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하고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력 조직이 부산항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허점이 노출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입자 통제와 보안이 대폭 강화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YTN 최상은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3%로 깜짝 수치가 나온 뒤에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석 달 만에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습니다. 물가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내리고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로 내다봤습니다. 2.6% 성장 전망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 가운데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OECD는 우리나라 양대 수출국인 미국 성장률을 2.6%로 0.5%포인트나 올렸고 중국도 4.9%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하지만 OECD가 전망한 하반기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물가와 금리 하락이 관건입니다. 유가가 언제 다시 급등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농산물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외식비는 줄줄이 오르고 공공요금도 잇따라 오를 전망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시기도 점점 밀리고 있는 데다 수출도 반도체 쏠림과 전기차 수요 둔화, 높아지는 무역 장벽 해소가 숙제입니다.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도록 철저히 뒷받침하겠습니다.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올해보다 더 커질 것이라면서도 한국 경제 성장세는 올해보다 못한 2.2%로 내다보고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공고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또 금리를 동결하면서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더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연준은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약해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면서도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기준금리를 6번 연속 동결한 연준은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둔화하던 물가 그래프가 올해 들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However, in recent months, inflation has shown a lack of further progress toward our 2% objective, and we remain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기자들의 관심은 금리 인하가 언제쯤 가능할지, 올해 안에 가능하긴 한 건지에 집중됐지만 파월 의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려면 물가가 2%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약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And another path could be, an unexpected weakening in the labor market, for example. So those are paths in which you could see us cutting rates. 연준은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대로 견고하고 인플레이션도 3%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세간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So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 next policy rate move will be a hike. I'd say it's unlikely. 뉴욕 증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안도감을 나타냈지만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완화돼 올해 한 번도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예측은 40%에서 30%대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3%가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성동구가 전주 대비 0.15%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마포구, 영등포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노원구는 0.02%, 도봉구 0.01%, 강북구도 0.01% 모두 하락하며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원은 관망세 속에 간헐적으로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 단지별로 혼조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오늘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품목은 전체 제품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16개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격 인상입니다. 햄버거와 치즈버거 등은 100원씩 올랐고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이 인상됐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하는 국세청이나 위촉을 받아들이는 쪽이나 모두 부담감이 있어서 고심하는 자리입니다. 믿고 보는 배우 강하늘과 신혜선이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하는데요.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하늘과 신혜선이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을 찾아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위촉패를 받았습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지난 3월 모범 납세자로 뽑혀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는데요. 국세청 홍보대사는 인기뿐 아니라 납세 성실도와 사회적인 평판까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해집니다. 강하늘은 국세청이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따뜻한 집처럼 생각하겠다는 소감으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신혜선의 소감도 이에 못지않게 재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하늘 씨가 말했던 것처럼 앞에 선배님들도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셨는데 아까 이제 정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다들 롱런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홍보 무대를 하면. 그래서 저희도 50년 동안 롱런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풍선에 떠오른 집 아시는지요? 실제 이런 집에서 머물게 된다면 어떨까요?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올여름 선보일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픽사의 명작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집입니다. 풍선 8천여 개에 매달려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미국 뉴멕시코주 아비퀴우에 직접 지었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18톤에 이르는 집을 15m 높이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다른 애니메이션 엑스맨 97 속 주요 무대인 엑스맨션도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에 만들어졌습니다. 엑스맨들의 훈련 공간 데인저 룸도 똑같이 꾸며졌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오르쉐 미술관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미술관을 통째로 빌려 명물 시계탑을 객실로 꾸몄습니다. 이탈리아 마라넬로에 있는 페라리 박물관도 숙소로 꾸며졌습니다. 페라리 좌석에 사용되는 가죽으로 만든 침대에서 자고 세계적인 카레이서와 함께 레이싱을 체험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벤트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11곳에 특별한 숙소가 마련됐습니다. 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 기기를 통한 경험으로 축적되면서 삶 자체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요즘. 독특하지만 현실인 숙소를 통한 경험이 가능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한국을 떠나 중국 생활 4주째에 접어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격리 생활이 조만간 끝나게 된다고 중국 판다 보호 연구센터가 밝혔습니다. 연구센터가 웨이보에 올린 영상을 보면 격리구역에 머물고 있는 푸바오가 대나무와 사과, 죽순을 먹고 또 새로운 사육사의 손을 잡는 등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센터 측은 푸바오가 검역당국 검사를 통과한 이후 격리 생활이 종료될 거라며 선수핀 기지에서 추가 적응 시간을 보낸 뒤 대중에 공개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쾌청한 하늘 아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을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바로 꽃가루입니다. 꽃가루는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높을 때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퍼지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비염이나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해요. 꽃가루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꽃이 아닌 나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나무가 번식을 위해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 나온 꽃가루가 퍼지는 거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내일도 전국 많은 지역의 꽃가루 농도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 오전 시간대에는 환기나 운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꽃가루가 붙기 쉬운 니트 소재의 옷보다는 매끈한 질감의 옷을 입는 게 좋겠습니다. 또 미나리와 표고버섯 같은 비타민과 핵산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네, 내일도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중부를 중심으로는 대기도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의 이혜민,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